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무살롱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남북관계 또 러시아와의 전쟁 등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에는 이 북한군이 패병이 돼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우리도 매일매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국정원 출신 최성준 서경대 교수와 북한 보위부 장교 출신으로 2016년에 탈북을 한 이철은 씨 모시고 이런 남북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준입니다. 아마 북한 김정은도 지금 이번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되는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근데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환영하면 환영한다. 아니면 뭐 미국은 불구 대천의 원수니까 뭐 거기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우리는 핵무장, ICBM 고도화 뭐 등등을 계속 해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대내적으로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불구 대천의 원수지 않습니까? 미제 아닙니까? 미제. 미제. 예. 쳐부셔야 할 미제.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거기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한 것도 미제를 쳐부수고 뭐 남한을 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제 참고 살아야 된다. 배고픔도 참고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놓았기 때문에 당장 그 미국의 대통령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트럼프가 되는 게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 모르지만은 그걸 갖고 뭐 공표적으로 이 축전 내지는 뭐 환영한다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뭐 러시아하고 미국 뭐 이제 북한 관계 그다음에 중국 관계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제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러시아 뭐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될 테고 또 영원히 또 중국하고는 완전히 또 결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될 테고 이런 게 복잡하게 이제 속셈이 있지 않을까. 아마 머릿속에 지금 주파날이 복잡하게 지금 튕겨지고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뭐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갈렸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러시아하고는 지금 뭐 북러 조약을 통해 가지고 엄청 더 친한 관계로 가고 그 외에 미국은 확고한 적이었는데 갑자기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친하고 수시로 전화하는 사이라고. 물론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는 계속 악화가 되겠지만 러시아하고 미국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막 미국을 향해 가지고 막 거친 언사를 과거처럼 쏟아내기는 그 푸틴 입장에서 야야야야 그러지 마. 저기 트럼프는 나랑 친한 애야. 그렇죠. 뭐 니네 그렇게 욕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동생 입장인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눈치 보면서 러시아 눈치 보면서 미국한테 막 세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다음에 김정은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시대 이제 트럼프 시대 때 김정은이하고 또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이. 만남이 있은 조건에서 그렇죠. 하노이에서 만났었는데 그런 조건에서 지금 또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지금 용병을 보냈거든요. 뭐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용병 아닙니까? 돈 받고 그렇죠. 싸우는.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또 푸틴하고 트럼프 관계가 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또 김정은이는 뭘 축하한다고 보내자니 북한에서는 미제 승량이 불구대천의 원수, 하나를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교육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삼각관계에서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지 지금 보좌진을 비롯해가지고 김정은이 들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2016년에 이제 이 자유대한으로 오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2019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이제 북한 내에는 안 계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 물론 뭐 과거에도 뭐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 원래 백악관 주인이었던 사람들 만났던 경험은 있죠. 북한에서. 김정일 때도 그렇고. 근데 이건 현직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그때 해외 나가서 만나는 거 보고 역시 뭐 좀 해외 살아서 좀 괜찮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시간 끌기 위한 꼼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북한에 있었던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이죠. 그렇죠. 제가 또 북한에서 이제 정보 자료를 받는 게 있는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또 선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요? 김정은이 그 위대함, 선견지명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무릎 꿇고 왔다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무릎 꿇고 그렇죠. 김정은을 만나러 왔다. 네, 좀 제발 좀 핵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고 교육을 했대요.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주민들에게 야 제가 그걸 듣면서 얼마나 황당한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다 나니까 뭐 이 사람들이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렇죠. 대통령이 자신 위대하신 이 김정은 장군을 그렇죠.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경리하는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이라고 하죠. 원수님. 네. 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베트남까지 그렇죠. 와서 무릎 꿇고 핵을 제발 포기해달라 이렇게 네. 통사정했다. 이렇게 이제 강대국이 진짜 북한에 와가지고 그냥 제발 사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저 북한식 교육은 언제 바뀌겠는지 모르겠지만 참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전자기계, 예, 라디오, 예.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저기 동영상을 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예, 기계 예. 등등 해가지고 과거만큼이나 그렇게 막 세상 물정에 대해서 전 세계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알 건 알잖아요. 이제 지금 그나마 북한이 이제 그 과거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고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이제 중국산 이제 물품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뭐 CD 플레이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장마당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외부 세계를 그나마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통로가 생겼습니다. 요즘처럼 막 꽉 갇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오물풍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 그 이제 삐라를 뿌리면서 거기에 이제 뭐 USB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면서 요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도 전달되고 그걸 또 볼 수 있는 창구가 이제 생기면서 기계 그쵸 예, USB 이렇게 탁 또 기계를 꼽으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요. 또 뉴스를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는 접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외부 세계가 변하고 있고 특히 남한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한류라는 그런 어떤 문화의 고유적인 특성들 어쨌든 말이 통하고 문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정서가 이제 점차적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제일 겁나기 때문에 사실 그 뭐 대북 전단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 풍선 이런 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이 물론 이제 외부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TV에서 나오듯이 그리고 뭐 뉴스에서 나오고 탈북민분들이 나와서 증언하듯이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제가 북한 보위부에 있으면 백공구 연합지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백공구라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류, 불순 녹화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단속하는 데인데 드라마라든지 그렇죠. 한국 영화라든지 그렇죠. 노래, 케이팝 이런 거. 그렇게 단속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진 않아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송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방송 분야 분들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반도체 쪽을 잘 압니다. 그것처럼 북한 사회를 우리가 내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려면 그거가 있어요. 아, 그런 녹화물 보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물이 아니고 또 이제 약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서 유통되다 나니까 북한 전체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정은이 나오면은 막 북한 주민들 울잖아요. 누가 시켜서 때려서 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실제로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 가면 사이비 그 종교에 가면 막 울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변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다 자기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느냐 아닙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한국의 어떤 상황, 드라마, 한류 이런 것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됐다. 그리고서 어떻게 뭐 푸틴하고 트럼프가 친하다. 막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렇죠. 아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들려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거는 믿네요. 그거는 믿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다 그거는 믿는구나. 교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이 못 산다는 교재가 원래 있었거든요. 거지들 득실하다 거지들 이런 득실하다. 거. 뭐 찌띠빵빵 자동차 뭐 쌀 씻고 뭐 대한민국 간다, 한국 간다, 남수성 간다 막 이랬는데 그 교재가 없어요. 왜 없느냐? 아 이젠 진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말해도 이제. 그거 믿질 않으니까 아무도 그 안 교재를 믿는데. 없앴어요. 잘 산다는 건 인정. 근데 어떻게 잘 사는가? 이거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현대판 식민지로서 미국 때문에 잘 산다. 우리가 무슨 수출을 하고 뭐 하고 맞아요. 경제 성장을 한 걸 안 알려주는 거죠. 미제의 식민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제들이 나눠주는 초콜릿 얻어먹으면서 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군요. 알려주는 형식과 방법에 의해서 조금 좀 치졸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사실도 뭐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알 수 있는 통로들은 딱 북한에는 중립지대가 있고 알 수 있는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경, 하나는 전연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NLL 쪽, 그쪽에 이제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북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지대에 있는 이제 평양, 그리고 평양 남북도 이런 지역은 이제 중립지대라고 하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소식은 외부로 들어오는 소식이 극히 좀 드물어요. 가장 충성부자가 많다고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북한에도 이제 통신 수단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요즘 두 개씩 쓰고 이런다더라고요. 세 개도 쓰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 뭐 네. 그냥 쓰기 싫어서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대충은 상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면 이 북한군들이 뭐 폭풍 군단이라고 부르는 11 군단 소속 병사들이 러시아에 파병을 갖고 지금 최근에 뭐 전사자도 나왔다 이제 이런 뭐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 최정예 병사들이 한 10,000여 명이 파병 가 있다.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안다. 현재로서는 이제 확인되는 거는 일부 이제 뭐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소문이 일단 이제 퍼지고 있다. 요 정도는 파병 사실,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그랬지만 뭐 어쨌든 간에 파병 그 이제 사실을 알고 일부 표주가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자식들이 그 이제 보내진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주변 자기 사람들도 자식. 있을 테고 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다가 이제 추적하면은 뭐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를 뭐 공개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한 번도 북한 예. 당국이 공식적으로 뭐 한 적은 없습니다.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 TV를 통해 가지고 예. 보도한 적은 없죠. 예.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선 파병에 대한 명분이 이제 약하고요. 뭐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북한이 프로파간다가 강하기 때문에 저거를 시일이 지나면은 주민들한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그 명분을 찾아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미군이 참전하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지난해 거기 저 러시아하고 이제 그 협정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북러조약, 예. 북러조약을 맺은 게 포괄적 있는데 동반자가 포괄적 동반자라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느 한쪽이 침공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도와준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분이 이제 약한 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침공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 이것도 사실 또 명분이 아직은 조금 약하고요. 또 옛날처럼 6.25 때는 민족해방전쟁 뭐 이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가 사실은 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가 이제 뭐 동참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또 중국과 같은 혈맹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이 약하죠. 이제 그렇지만 뭔가 명분을 찾아낼 걸로 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만약에 이제 자국 병사들이 그렇게 뭐 10,000여 명 정도가 러시아에 갔고 러시아에서 죽었다. 이런 소식이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 혐오 살롱 나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북한과 연계를 다 하고 알아를 봤던 것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파견 나갔을 때 이제 연락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파병 사실 아예 파병 사실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에이 뭐 이랬거든요. 근데 한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을 하니까 북한 내부에서 지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대 해외 나갔대 이런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소문 돌고 있습니다. 이제처럼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폐쇄 국가라고 해도 닫혀져 있지만 중국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TV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 이제 파병 영병 내보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어이 뭐야 하면서 스물스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야 뭐 군대 내보냈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왜냐면 뭐 이제 명분도 뭐 뚜렷하지도 않거니와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칭을 가지고 국호를 가지고 파병 나간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내보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인들 돈 받고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알려주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북한에서도 알려줄 것 같아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북한 당국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무슨 강연을 통해서라든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몇만 명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그 몇십만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 가족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제 뭐 그 영병 나간 군인들 90%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은 가족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자기 조국도 아닌 러시아를 위해서 가서 죽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 몇십만의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뭐 방송에서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파병 네.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대가 우리 병사들이 어디에 갔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간 건 알고 있고 전투하러 간 건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북한에서는 소련 갔다고 하죠. 흔히. 소련 갔다고. 소련에 아직은 갔다. 소련이라는 이미지가 그렇죠. 러시아보다 있지만 소련이라고 많이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익숙하니까. 예. 그러면은 소련에 파병을 갔다라는 사실은 이제 소문을 통해서 이제 뜨문뜨문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그러면 돈 때문에 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사실도 알고 있나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믿지 자세한 거는- 못하고 자세한 건 그냥 모르겠구나. 오직 그냥 예. 이제 김정은 원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친선 우호 국가인 러시아에 도와주러 갔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알다. 어느 정도 병력이 어느 정도 갔으면 어디서 간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뭐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뭐 60만 명, 7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죽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병사 예.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는 뭐 죄수들을 이렇게 예. 빼내가지고 그렇죠. 죄수들을 전장터에 보낼 정도로 인력이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까 북한 병사를 이제 데려와서 전투에 임하게 하는데 그들 북한 병사들에게도 몇천 달러 또는 이제 연봉으로 치면 몇만 달러 정도의 돈을 준다는 사실을 주고 있고 그 사실을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 병사의 숨진 병사의 가족들이 알게 되잖아요. 내 자식이 그렇죠. 대신 싸우러 나가서 죽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뭐 월 2,000달러를 줬다더라. 뭐 몇만 불을 연간 몇만 불을 줬다더라. 그럼 내 자식이 죽었으면 그 돈은 나한테 와야 되는데 부모인 나한테 오거나 형제 자매들이 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냐. 이런 체제 불만의 어떤 기폭제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앞서간 얘기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 솔직히 근데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북한에서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중동 지방도 그렇고 노동자들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많이 나갔잖아요. 예, 그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금을 돈을 버는 걸 북한 당국에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북한 당국에서 가져가는 거 몰라서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받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이만큼 받는데 나한테는 10%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구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뭐 기폭제 역할을 해서 이제 뭐 그 불만이 다 막- 죽습니다. 그러면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끌고 가는 보위부뿐만이 아니죠. 그때는 뭐 단기간, 보안기간, 보위기간, 뭐 온갖 사법검찰기관에서 다 나가는 거죠. 왜냐면 북한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답답하잖아요. 막 그 왜 안 싸우냐. 그런 기폭제가 있는데 왜 터지지를 못하냐. 안타까운데 이 아까 안타까운 상황은 북한에서 그만큼 통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 훨씬 강하고 진짜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외화벌이 사업을 해서 또는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식당을 이제 가서 돈 벌어 와서 북한 당국이 뭐 90%를 가져가고 10%만 당사자에게 주는 거.
근데 그거랑 파병을 갔는데 죽어서 주검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10% 받는 거랑 그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너무 다를 것 우선은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가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서 돈을 이제 실제로 받는 외화벌이 것보다도 이제 본인한테 떨어지는 거 이거는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수입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그죠? 10%지만 10%지만 그렇죠.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통제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참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가면 어차피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인간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상자가 나오고 특히 사망자가 나오는 게 불을 붙듯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한 자녀입니다. 한 자녀. 거의 한 자녀라 하더라고요. 한 집에 하나밖에 예, 없어요. 한 자녀 자식이? 이제 다자녀가 아닙니다. 왜요? 이건 북한도 뭐딴 얘긴데. 아니 이제 제 얘기는 다 한 자녀인데 만약에 뭐 다자녀든 한 자녀든 자식을 잃는 부모의 슬픔은 똑같지만 한 자녀밖에 없는데 자식을 잃었다 생각하면은 아무리 북한이 통제된 사회라도 이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그 마음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엄청 예, 분노스러워져요. 엄청나게 이제 그것도 뭐 일하러 갔다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싸우러 김정은이 몸값 대신에 가서 가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하면은 그 분노 게이지는 이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우선 이제 북한 병사들도 거기서 이제 2,000달러 뭐 월급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제가 볼 때는 뭐 한 5달러나 10달러 주지 않을까 뭐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2,000달러를 받아서 그 중에서 예, 5달러, 뭐, 10달러 정도. 그건 또 왜 그러냐면 군인이기 때문에 더 프로테이지가 지금 작을 거라고 봅니다. 일하러 간 사람들보다는. 그래 되면은 이제 그걸 또 그 근로자들도 현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병사들도 러시아 군들하고 이제 섞여서 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간에 말이 안 통하든 어쨌든 오래 있다 보면은 대체로 알게 될 겁니다. 뭐 자기들 얼마를 받고 이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나중에 돌아가는 거 얼마 안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내부적인 불만이 쌓일 테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세계를 또 경험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사실 지금 자본주의 국가고요. 자유시장 경제를 체제하고 있고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게 거의 보장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뭐 푸틴이 전체주의를 한다 하지만 이런 데 이제 물들어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또 북한 내부로 이제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정말 죽어서 돌아왔을 때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 어떤 해외에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건설 거하고는 노동자 파괴 회원 조금 저는 차원이 조금 더 다를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저도 겁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이 충분히 고개가 예. 끄덕여지는 게 이거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러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예. 것이고 또 외화벌이를 할 수 있고 또 그 대가로 예. ICBM이라든지 뭐 핵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파병 나간 병사들을 통해서 또 주검이 돼서 돌아온 그걸 바라보는 북한 그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내부 통제의 어떤 그 균열이 더 빨라지고 가속화될 수 있는 더 커질 수 있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위험 요인도 있겠지만 또 김정은이 선물 좀 내려보내고 방침도 내려보내고 하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다 묵인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크게 막 네, 그게 그냥 전사증 하나 보내고 그리고 또 최고사령관 동지 영웅칭호 선물 좀 주고 그렇죠. 선물 하면서 좀 내려보내고 또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면은 당에서 보살핀다 하면서 또 기록용 하나 또 뽑아내겠죠. 북한에서 말하는 다큐 다큐멘터리 하나 뽑아내가지고 또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됐다. 그걸 또 잊지 않고 우리 장군님께서 원수님께서 거기 가서 또 막 우는 것도 하나 쇼하면 그 북한 주민들 또 믿습니다. 그냥 하도 몰라가지고 네, 믿습니다. 그 완전히 철옹성이군요. 그러면 저는 그 뒤후에 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냥 또 어느 정도 커버해주겠죠. 네, 그 사람들. 그런 게 이제 보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돈도 좀 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뭐 그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줬다고 하면은 가족들한테는 좀 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그래도 가도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는 안 될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부 통제가 이제 철저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사실 지금까지 자체가 철저한 내부 통제, 공포 정치
이런 걸 갖고 이제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저희들이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북한을 우리식 잣대로 바라본다는 거. 예, 이게 예. 제일 이제 유의할 거거든요. 이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식 잣대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까지 현재 이제 북한의 시스템으로서는 예, 예.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 어떤 생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에 익숙해 예.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자기 자식이 나가서 전쟁터, 그것도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죽어서 돌아왔는데 그거를 돈으로 적당히 때운다? 그건 정말 더 화가 그렇죠. 나는 일이고 예. 더 막 정말 정부를 뒤집어 엎고 싶고 대통령을 막 우리 끌어내리고 싶고 같으면은 뭐 막 폭동 난리 일어나죠. 나는 민주주의 건데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북한은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에 간 그 병사들 모습이 간간히 이제 외신을 타고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굉장히 러시아 병사에 비하면 키도 왜소하고, 그렇죠. 그렇죠? 덩치도 막 자그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러시아군 병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군복 입고 이렇게 이제 총 들고 싸울 수 있는데 그 간 병사들도 북한에서 보면 최정예급일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보병 사단에 그냥 대충 있는 병사들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뭐 북한을 대표해서 내보냈는데 군을 북한 군을 대표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일반 부대 그냥 뭐 후방에 있는 부대에서 그냥 너 나와 막 이렇게 그냥 가진 않았겠죠. 네, 뭐 지원을 받거나 그렇죠. 그러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우리가 지금 알려진 거는 뭐 폭풍 군단, 뭐 11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 시리에서 예, 그 맞습니다. 저기 예. 최민식이가 연기했던 예, 예. 특수부대. 근데 특수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뭐 그렇게 체격이 왜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 그래요? 예.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체격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왜냐면 북한 자체가 이제 기준이 좀 낮잖아요. 뭐 48이면 군대 나가지 않습니까? 1m 48이면 군대 나가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키가 좀 있고 체격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1m 60에서 70을 못 근데 이제 이게 아, 보통 그렇죠. 예, 예. 러시아나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비교하니까 좀 작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뭐 영양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체구가 작고 그다음에 또 거기 지금 한 18세부터 이제 입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개 지금 한 젊겠네요. 18세에서 한 20대 초반 요런 이제 그기 때문에 얼굴도 앳돼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가 또 서양 사람들보다는 좀 앳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북한 병사들이 상대하는 러시아군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북한 피지컬 병사들보다 자체가 음. 다르죠. 그 이제 이 육박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그게 몸 부딪히면서. 붙으면 네. 그냥 바로 깨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아무리 뭐 특수부대에 있다고 해도 특수부대에 뭐 폭풍군단이 뭐 10만 명, 8만 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 8만 명이 다 우리가 TV에서 나오듯이 그 정도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왜 북한에서 하는 홍보 자료나 뉴스 보면은 막 차력쇼 하잖아요. 아, 김정은 맞죠. 위원장 지켜볼 때 뭐 막 특수한 사람들이죠. 막 이래가지고 막 병으로 찌르고 막 벽돌 깨고 막 그런 막 다부진 몸의 그런 병사들은 그런 거는 진짜 8만 명 중에 진짜 뭐 한 800명이나 있겠나? 뭐 800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군이 지금 110만 정도 예. 되는 추산하고 걸로 있는 알고 거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또 거기도 좀 그 함정이 있고 맹점이 있는데 사실 110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이제 50만 대군처럼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경계 서고 있고 이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둔전도 하고요. 둔전이라는 거 아시죠? 뭔가요? 박 깔아서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도 옛날 하고요. 조선시대 때 예, 했던 말씀. 그렇게도 하고요. 농사와 병 그렇습니다. 중력의 의미를 같이 하는. 자급자족하고 네. 그래서 110만이 다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50만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신세대 장병들이 좀 군기가 빠지고 그렇다 그래도 최소한 나름대로 이건 꽉 짜여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0만을 그렇게 유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허수는 저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특수군단도 뭐 8만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완전히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에이스는 뽑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최고의 에이스는 뽑아가는 거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분단을 유지해야 되는 이제 그거는 건강은 남겨놔야 되는데 예. 사실은 여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말이 특수전이면 사실은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원래 11군단의 주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데 후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교전을, 그러니까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목적이 네. 이제 사실 군대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럼요. 후방에 가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서 뭐 이 총알바지냐 지금 산악지형도 아니고 완전히 평지입니다. 평지. 예. 평지에서 가면은 정말 바로 총알바지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희생을 어차피든 간에 북한군이나 김정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최고의 에이스를 뽑아서 보내지는 않을 걸로 저는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합니다. 예. 저도 뭐 그게 동의합니다. 예. 뭐 최고의 에이스들을 뭐 거기다 보내지는 않고요. 그냥 가서 그냥 적당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때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살 다 넘은 친구들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군복무가 지금 뭐 8년으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10년이었는데 그래도 3년은 한 친구들로 보냈을 거예요. 그냥 뭐 무작정 그냥 이제 나온 군인들 갖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보내는 건데. 나름대로 사상적도 네. 조금 그렇죠. 사상적으로도 조금 이제 무장장 있는 애들로 친구들 보내려면 보냈겠죠. 한 3년 정도는 걸쳐야 되거든요. 네, 3년 정도 걸치면 그때는 이제 막 자기 인체에서 이 최고의 시너지가 발휘될 때예요. 그때가 막 호르몬이 막 변화될 때고 남성으로 그렇죠. 막, 막 예. 그때 막 분비될 때니까 네. 그런 친구들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네, 친구들로.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 예. 그렇죠. 그 정도 이게 이제 예. 군대에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예. 보냈을 것이다. 근데 뭐 아까 이제 육탄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뭐 현대 전쟁에서 육탄전 벌일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포로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로 때리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그냥 한번 얼굴도 못 본 그렇죠. 적군 얼굴도 그렇죠. 보지 못하고 죽는 예, 경우가 예. 다반사니까. 그래서 사실 북한군 파병간 북한군의 덩치가 왜소하다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전투 기술인데 네. 정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 한 3년에서 4년 차 정도의 경험이 이상 있는 그런 병사들을 보냈을 경우에 이 북한군 병사들의 전투 기술은 어떤가? 그러니까 뭐 사격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 운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군사 작전을 짤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뭐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그 군인 병력 이제 파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을 시켰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러시아에서도 훈련을 받고 그렇죠. 있긴 하죠. 예. 그 전에도 좀 준비를 했는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도 그동안 김정은이가 이제 왜 뭐 특수전도 가서 참관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준비하는 과정하고 상당히 연관되지 않았을까 북한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작정 보내진 않을 거고요. 근데 다른 명분으로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러시아에 파병 간다는 소리는 안 그렇겠죠. 했고 다른 명분으로 이제 훈련을 시켰겠고 그리고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평야지대에서의 이제 전술 전법이라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뭐 다 북한 자체가 산악지대니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악지대 훈련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평야에서 훈련을 해본 적 경험이 없어가지고 러시아 파견돼서도 지금 러시아에서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아마 전술 전법 훈련을 받을 겁니다. 무작정 뭐 김정은이도 그렇지만 푸틴도 그렇고 전쟁 승리를 하려면 어쨌든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총알바지라고 해서 무작정 그냥 내보내면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지. 뭐 어쨌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러시아에서도 아마 많이 시킬 겁니다. 평야 전술에 맞게끔. 근데 그게 이게 참 훈련을 받는다 해서 단기 속성 과정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죠. 해서 바로 그런 러시아 평야지대라든지 또 러시아가 주는 어떤 무기 체계에 바로 적응을 해가지고 막 뛰어난 일당백의 강한 병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낯선 지역에 왔고 또 낯선 무기, 낯선 음식을 먹으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 병사들의 사기는 그게 과연 막 정말 분기탱천에서 우크라이나 놈들 저 자본주의 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까지 그런 사기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조를 보면은 그 자체 독립부대는 아닐 것 같고요. 러시아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이제 병합해서 아마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자체적으로 독립부대를 운영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이거 할 능력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현재는 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병식으로 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섞여서 이제 싸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망자가 생기고 뭐 그렇더라도 이제 러시아에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 저기 몽골계가 사실 좀 있습니다. 예. 뭐 고려인들도 있고요. 예, 고려인들도 예. 있고요. 또 몽골계 그 저 소수 민족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섞여서 하다 보면은 위장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뭐 10,000명까지 간다 하지만은 당장 그걸 갖고 독립된 뭐 부대를 꾸려서 투입하기에는 전술이나 전력 면에서도 뭐 생소하고 그래서 거의 아마 이제 혼합병으로 싸울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선은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영상 같은 데서도 나오던데 러시아가 원래 중국 사람, 중국군 원래 굉장히 경멸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북한군도 중국군, 중국식인처럼 이렇게 약간 경멸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또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아시아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슬라브족 자체가 뭐 다 외형이라든지 뭐 체구라든지 이게 다 백인에 가까운 원래 특히 중국 사람들을 좀 경멸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영상에 보니까 이 이제 북한인하고 나머지 그 소수민족들 뭐 브랴트인이라든지 이 소수민족들을 구분하는 전단 이런 것도 이제 돌아다닌다 이러던데 저는 이제 이거를 소련 당국에서 아니 러시아 당국에서 저도 자꾸 소련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 당국에서 만들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 러시아 그 소수민족들 그다음에 또 북한군들 이렇게 섞여서 예를 들어 싸우거나 할 경우에 사실은 어쨌든 간에 북한군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건 제 상상일지 몰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여차하면은 러시아 사람들만이라도 살고 북한군은 헌시작처럼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영상이 하나 공개됐어요. 물론 이제 진위 확인은 좀 어렵긴 한데 러시아 이 장갑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막 쫓기는데 막 쫓기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데리러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이 거세지니까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봤습니다. 저쪽으로 가버리고 북한 병사들을 버리고 슉 가버리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돼서 야 이게 우려했던 대로 이 러시아 군이 북한 병사들을 진짜 총알바지 내지는 자기네 동료 병사로 생각 안 하는구나. 당연히 저는 동료 병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러시아 군이 생각하지 않고 뭐 러시아 군은 그래도 북한처럼 완전히 이제 폐쇄돼 있고 그런 사회가 아니고 이 정보가 다 어느 정도 공개돼 있고 하는 상황에서 쟤들이 왜 온 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정말 와서 좀 고맙다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깔보고 또 귀찮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 좀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뭐 자체 독립군으로 어떤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기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 병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있어? 내 목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아니 러시아 놈들이 나 무시하고 그 무기 체계나 이런 것도 좀 맞지도 않고 또 지형도 우리가 훈련받았던 산악 지형이 아니라 평야 중심이면 내가 나갔을 경우에 개죽음 당할 게 뻔한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싸워? 나 안 싸울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총 쏘는 척하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쵸? 은폐 위주로 이렇게 훈련을 아니 전장터에서 맞짱뜨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더 하지 않을까요? 나 같아도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타령하고 도망치는 게 낫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파병한 군인들에게 이제 사형조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형조.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파병한 부대 안에 사형조라고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런 거죠.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해외 경험을 왔는데 전쟁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니 우리가 흔히 가면은 첫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지 첫 전쟁터로 나간다는 소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해외를 나왔는데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아니 긴가민가한 거죠. 아니 내가 뭐 20대까지 살아가지고 갑자기 나가 전쟁터에서 여기서 왜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군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시 전쟁하면서 도피한다든지 뭐 도망친다든지 탈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투에 기피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사살하는 사형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보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내부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형조까지 생겼지. 그 전쟁 시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이제 그 병사들에 대해서 이제 전시법이 적용될 겁니다. 그 전시법이 적용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무관하거든요. 근데 이 전시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사형조라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를 안 합니다, 또. 예.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이 군인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탈자를 감시하고. 이탈자를 감시하고. 그 병력 내에서 도망치는 거를 보면은 바로 사살하게끔. 그래서 그게 원래 옛날 영화를 제가 많이 봤는데 정치지도원, 정치위원, 예, 이런 사람들인데 뭐 보위부에서 그러니까 보위부라는 것이 제가 있었던 보위성이 아니고 군대 안에도 인민무력부 안에 보위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치위원과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해외 처음 나가니까 인터넷이 되잖아요. 핸드폰만 본대요. 요즘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핸드폰만 보다가 자 도망치려고 한다면 그냥 쏘고 이런 일만 하는 사형조가 생겼다는 거 보니까 진짜 북한 그 파견되어 있는 북한 내부에도 그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그 안에서도 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치 지도원? 네. 예, 정치 지도원하고 이 보위부는 장교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형조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병보다는 그렇죠. 장교.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북한 내에서 많이 배운 사람일 거고. 그리고 많이도 배우고 그리고 또 당성도 강하고. 그렇죠. 당성도 강하고. 그러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황 변화, 현실 인식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강한 당성이 러시아에 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어떤 문물이라든지 해외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면서 그 당성을 꺾어버리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내가 알았던 북한 체제가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보위부 장교나 아니면은 그 정치 지도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북한 내에서 지식인 인텔리겐차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마음을 변심해가지고 탈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한 명 한 그 지휘관들이 한 개 중대를 다 데리고. 예.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뭐 다 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포로들을 잡으면은 러시아에 이제 자기네 포로들과 교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 누가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전시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로 갈 수밖에 없는데. 탈영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도 그렇죠. 다시 또 러시아 다시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넘어오면은 자유를 주겠다, 뭐 자유대한민국으로 보내겠다, 뭐 이런 명분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뭐 집 단체로 오겠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인데 탈영을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단지를 봤는데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북한 병사들한테 보낸 전단지 너무 허술해가지고 좀 우리 대한민국의 자문을 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군에 대한 이거 정보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쪽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삼시세끼 고기에 밥을 주. 아니 전쟁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밥하고 고기 주겠다고 누가 옵니까? 자유를 줘야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뭐 언제든지 보내주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획기적인 제한이 있어야지. 아니 나도 탈영할 마음이 있는 거지. 아니 뭐 오면은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교환을 나갔대. 아유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철저히 그 감시 통제를 지금 하고 뭐 사형조까지 얘기가 났는데 또 우선은 사형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 특수계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득권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들은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서방 세계 문물을 잠깐 접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변하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리. 예.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북한군 병사나 장교나 탈영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게 들어도 막상 갈 데가 없고 그렇죠. 되려 다시 러시아에 붙잡혀 와서 탈영병으로 더 혹독한 고초를 당할 게 뻔하니까 죽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거 말고는 답이 없네요. 포로가 되거나 그렇죠. 이제 뭐 그건 죽거나 뭐, 포로가 되거나 두 가지죠. 포로 교환으로 와서 뭐 탈영했다가 포로 교환으로 오면 그건 사형이죠.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다시 러시아군과 맞바꿔가지고 러시아에 다시 왔으면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다시 전장터로 나가는 그렇죠. 일이 그렇죠. 반복될 전장수로 거예요.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예, 예. 병사들은 죽음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참 뭐 12,000명 정도 되지만 그 젊은 꽃다운 청춘들이 이유도 모른 채 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낯선 땅에서 죽어야지만 고국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비극적이네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총알바지로 가는 걸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만약 예를 들어 반대 상황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잘 됐다. 많이 죽어라 이럴 겁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 이 참 교육이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이 그만큼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예. 야, 우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 그 나간 걸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이거를 진짜 이 뉴스에서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예. 아 근데 이건 생뚱같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군이 나가서 막 그러다 저 적들 잘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그 이제 북한군 병사 얘기를 조금 더 했는데 그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됐을 경우에 러시아 병사와 이제 교환하는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와 막 교환하는 포로 교환하는 용도로 활용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남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 러시아에서 싸우다 붙잡힌 북한 병사 내지는 장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군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의 전술 체계라든지 네. 또 북한 병사들의 그렇죠. 여러 가지 영양 상태라든지 예.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쪽에서 남한 쪽에 뭐 이제 국정원에 계셨지만 국정원 요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참관단이라고 하죠. 예, 이제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해서 포로가 된 북한 병사들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캐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북한군이 가서 정말 아까운 청춘들이 죽고 이거 안타까운 이제 가슴도 아프지만 더 이제 당면한 거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장터에 북한군이 가서 저게 우리에게 어떠한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올지 이제 이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이제 그 앞에 표면적으로 당장 드러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 대가로 이제 핏값 받아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될 테고 그거는 조금 더 뭐 위협이 되지만은 약간 또 조금 비켜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대가로 뭐 이제 아마 식량이나 에너지 이런 걸 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주민들 동료라든지 이런 걸 좀 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뭐 식량 에너지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덮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리는 게 이제 북한의 현재 무기라는 게 뭐 숫자로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투기 이게 뭐 사실 2차 대전 때 쓰던 전투기 이런 거 그냥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이제 무기를 현대화하는데 아마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군사 기술입니다. 군사 기술 중에도 핵 미사일, 그다음에 핵 잠수함, 로켓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만큼 대가로 이제 전파가 돼갖고 전수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어떻게 한미 연합군에 한반도에 어떤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사실은 현대전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해외 파병 나가거나 아니면은 전투를 한 게 6.25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실전을 경험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실전도 그냥 실전이 아니고 바로 현대전을 경험합니다. 이건 우리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특히 현대전에서 요번에 두드러지는 게 이제 드론 같은 거 예. 이런 게 정말 어떤 게임 체인지가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이제 체험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결국은 거기 북한의 전력 강화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이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참관단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논란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저 대치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얻는 게 뭔지, 잃는 게 뭔지 이거를 현장에서 잘 챙겨야 되고요. 또 이제 포로가 만약에 이제 잡힌다면은 우리는 그동안 이제 뭐 여기 우리 저기 저 계시지만은 그동안 탈북 이탈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동안 이제 거기 뭐 합신조라고 해서 이제 신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노하우와 자료 이런 게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야에서는 특히 휴민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 어떤 그런 포로가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또 대신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잘 축적을 해나가고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부분을 예, 어떻게 예.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참관단을 예, 예.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게 맞다. 당연하죠. 당연하다. 이제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고. 근데 어쨌든 국민 여론은 좀 부정적인 게 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참관단 정도는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그냥 참관단 보내는 걸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남한에 뛰어난 군사적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또 한국군이 갖고 있는 뭐 150mm 포탄이라든지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우수한 무기를 지원받아서 북한군 병사들을 살상할 경우에 물론 이제 그게 북한 병사들은 이게 남조선 무기인지 뭐 우크라이나 무기인지 알 리가 없죠. 그냥 죽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이라든지 또 북한 김정은은 알 거 아니에요. 남한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제공해서 우리 병사들을 죽였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김정은이는 또 뭐라고 하겠죠. 또 뭐 좋은 선전거리가 되겠지. 그렇죠. 지들도 파병을 보내놓고서는 또 우리가 보내면은 무기를 보내거나 하면은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간에는 뭐 시비 걸려고 거는 게 아니고 지네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글쎄 뭐 우리나라가 뭐 그건 뭐 위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뭐 그렇게 뭐 무기를 보내거나 뭐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제 가서 참관단 정도는 뭐 괜찮겠지만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건 괜찮겠지만 뭐 그 살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는 저는 제가 보는 눈에서도 합리적이지 않고 적당치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우리 국민들. 아니, 그리고 제가 정부도 그것까지는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뭐 우리 남북 전쟁 때 뭐 러시아에서 도와줬다면 그때 당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하고 적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소련이. 예, 그렇죠.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도와줄 그 명분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침략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살상할 수 있는 뭐 이런 무기들을 보내거나 하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예, 예. 현재 정치 지형으로 볼 때 뭐 파병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살상 무기도 현재 국민 정서상으로나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 예. 불가능하고 이제 되게 이제 그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 데 대해서도 아직은 맞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예, 변수가 지켜봐야 됐어요.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진전 여하에 따라서 뭐 젤렌스키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겠지만 뭐 어떤 최대한 마지노선은 저는 이제 방어용 무기 같은 거, 천궁2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이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않겠느냐 하지만 요것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이제 복잡한 국제 정치학적 국내의 어떤 그런 정서적 이런 거하고 다 접목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섣불리 예, 예, 뭐 먼저 이렇게 네. 무기를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예. 할 필요는 그럼 없다. 없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북한 파병간 북한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다시 고국인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또 이 강한 스트롱맨들끼리 예,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예. 브로맨십을
쌓아가면 금방 전쟁이 그러니까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결과일 수 있지만 북한 병사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종전이든 휴전이든 전쟁이 멈추는 거니까 굉장히 좀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트럼프가 뭐 당선되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48시간 안에 예? 24시간을 예. 한때는 24시간. 뭐 전쟁을 멈추겠다고 했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뭐 북한 병사들에게는 진짜 좋은 거죠. 왜냐면 그들은 자기의 이 생명을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문제까지는 제가 뭐 전혀 뭐 그걸 뭐 신경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은 민족 그리고 제가 살던 고향에 있는 누군가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냥 무사히 살아서 고국인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사람들도 돌아가면 또 뭐 우리 또 전쟁 준비하는데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트럼프의 말은 함정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꾼의 딜하기 위해서 장사꾼들 좀 그러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불러놓고 깎아가지고 뭐 100만 원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산까지 깔려가지고 사실 레토릭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는 푸틴을 또 우습게 알고 뭐 자기 마음대로 요리한다고 하지만요. 제가 볼 땐 푸틴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노예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뭐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요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토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을 뺀 나토가. 특히 이제 현재 상태에서 휴전이 된다면은 젤렌스키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다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얻는 게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지금까지 피를 흘려 싸웠는데 땅만 뺏기는 상태에서 휴전한다. 이거는 국민적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토도 물론 이제 그 여러 나라의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지만은 당장 이제 그 목전에 있는 뭐 폴란드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 상태에서 끝났을 경우에 러시아의 위협이 당장 더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걸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좀 교수님께서 아주 잘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이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이 자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하고 뭐 그냥 무관하지만 거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 입장이라든지 젤렌스키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끝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끝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현재로서는. 푸틴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 동부 지역이랑 뭐 크림반도에서 다 물러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푸틴은 멈출 수 없고 나토 국가들도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 무기도 없고 여러 가지 불리하게 되지면 그 공백을 나토 국가들은 메워줘야지. 메우려고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폴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쪽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니까요. 우크라이나 땅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이 나토 쪽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땅이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면은 목전에 바로 그 동유럽 과거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그 악몽이 있던 나라들로서는 정말로 다시는 기억에 떠올리기 싫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저래 갖고 이제 나토에 가입한다. 그럼 모스크바 턱 밑에 바로 나토의 그 이제 탱크가 와 있다. 이런 이제 그 위협 때문에 저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병사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안에 속살을 내밀하게 뜯어보면은 이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주검이 되어야지만 본인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북한 사회가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입장에서 결코 득이 더 많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ICBM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또는 식량, 에너지 쪽 지원을 러시아가 준다고 해도 솔직히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10,000명을 파병한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걸까?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줄 정도의 예. 가치를 갖는 예. 걸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마지노선. 니네 10,000명 파견했으니까 니네가 정말 예. 애타게 찾는 대기권을 재진입할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을 그렇죠. 우리가 너에게 줄게. 예, 예. 그렇게 푸틴과 러시아가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그거는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고수단까지 주는 거는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맞가자는 겁니다. 그럼요. 가장 그 위협은 미국이거든요. 이제 그게 되면은 그러면 그래서 그런 미국도 부분에서는, 북한이 예.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나갔다 다시 예, 예. 재진입하는 있는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았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성공을 시켰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북한뿐만 지금처럼 지켜보지 않을 아니고 것 같아요. 뭐 러시아까지 그 이제 그 전에 어떤 튀어오르든 간에 미국이 막으려고 할 테고요. 만약에 그게 성사되면 이제 세계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는 이미 전에 그 파병하기 전에 거래는 다 성사됐을 어느 거예요. 정도 뭐 이제, 예, 어떻게 할 것이다. 딜은 뭐 있겠죠. 김정은이도 뭐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파병을 한 거고. 또 누구야 그 저기 우리 북한 최선미인가요? 그 외교 최선희. 네. 예, 예. 최선희가 가서 이제 푸틴도 만났으니까 예. 그런 구체적인 그렇죠. 이제 지원과 예, 관련된 예. 얘기들을 좀 나눴을 그렇죠. 가능성이 뭐 매우 이제 높죠. 김정은이가 올해 호언장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찰위성 이제 3개를 더 쏴야겠다. 지금 올해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못 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한번 김여정이가 한번 저 뉴스에 북한 뉴스에 한번 공개했죠. 자기네 이제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이라고 구글어스보다 못한 그런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위성 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광학 렌즈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광학 렌즈가 또 러시아가 또 1위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아마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그런 정찰 위성뿐만이 아니고 광학 렌즈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이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내가 개가 될 테니까 좀 잘해달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서 뭐 푸틴이 김정은이가 시진핑이한테 가서 여러 차례 만나도 중국은 절대로 물꼬를 터주지 않았어요. 그냥 수돗물 꼭 똑똑 들고면서 그냥 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중국에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이 정세에서 김정은이 그 밑에 들어가지고 이제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콸콸 나오는 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무슨 이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이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또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 변수들 속에서 북한 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